조지 오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게 2020년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조지 오글 목사님이 201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일주기 때 기념책으로 이제 신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이분이 한국 민주주의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유는 2차 인혁당 사건이 이제 한국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법에 의한 사례로 알려져 있잖아요. 헛구 땅땅 치고 그 다음날 새벽에 8명이 전격적으로 집행했던 그 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었다라는 거를 폭로하고 유신 정부에서 추방당했던 선교사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친구 조지 오글이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의 민주화라던가 산업화 과정에 있어서 끼친 영향이 꽤 큰 분이죠. 이분이 1961년 9월에 인천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인천 지역에 있었던 일은 일단 공장 전도예요. 1961년 봄에 인천 내리교회 윤창정 목사님이 동일방지, 주한교회 조용구 목사님이 한국기계공업 주식회사, 여기에서 각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거냐? 주로 이제 월남한 기독교인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얌전하고 근면한 크리스찬 노동자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공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더 많은 교인 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61년 봄부터 산업 전도가 시작이 됐고 그 61년 10월에 인천 산업전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62년 3월에 인천 서지방회, 서지방회에서 결의를 해서 지방 선교 사업으로 정식으로 인정됐던 사업이 이제 산업전도입니다. 근데 이 오글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교세 확장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식의 선교를 생각하는 거는 현대사회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62년부터 노동하는 목회자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산업전도를 지원하는 목회자들이 이제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먼저 공장 가서 일을 해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승훈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인천 판유리, 그다음에 조문걸은 인천 중공업 주식회사, 그다음에 조승영 목사님이 대선 목재 공업 주식회사. 이렇게 보면 대충 유리, 목재, 부두에서 노동자로 일하거나 전기 일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서 노동을 배운다고 생각해라, 선교를 하러 간다는 건방진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사회든 질서가 있는데 니들이 생각하기엔 저기 일하는 노동자들이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애들로 보이겠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으니 노동자 사회의 질서를 배우고 존중해라 라는 의미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하는 목회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조승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대성 목재에서 일을 하는 동안 많은 고통과 참회를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갔더니 고향 후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님 여기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나 뭐 잠깐 여기 뭐 교육 때문에 여기 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잠깐 뭐 교육 때문에 여기 잠깐 있는 거지 곧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얼마나 비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이었는지 자기가 너무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나가시게 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예요. 인간화, 민주화, 공동체주의.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산업 현장과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노사가 모두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골고루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그 조승효 목사님은 자신의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삼게 되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노동 친화적인 사고방식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전히 감리회 중앙에 이제 산업전도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그 목사님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번에 몇 명 전도했냐? 이번에 예배 드렸으면 몇 명 들었냐? 헌금 얼마 거쳤어? 이것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로 일하시는 분들하고 공장의 목사님들을 파견한 본부와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무자분들의 고민을 거듭하면서 결과를 내린 건,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겠다라는 걸로 사업 방향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그다음에 이유 없는 해고, 처벌 이런 것들에 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한데, 이 노동조합이 전혀 노동자 친화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노조가 생기기 이전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노총이 굉장히 그 사측과 가까웠고, 유신헌법 할 때도 뭐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한다 이러는 일을 주로 했던 게 이제 한국노총이다 보니까 네. 노동자들을 보호를 하지를 못했던 거죠.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겠는데,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일선 노동자들을 또 그런 식으로 차별하고 있는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인천산업전도회가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공장 목회는 여전히 계속하면서 노동교육, 노조 지도자 훈련, 그 다음에 노동관계 실무 세미나, 노사 분쟁 해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또 한쪽으로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자는 운동, 그 다음에 다치거나 아니면은 병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병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직은 민주노조 같은 것들을 만들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교육한다, 노조 지도자들을 훈련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인천시의 노무 당국에도 크게 이제 위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전도회가 인천시로부터는 이제 정부 정책 수행의 파트너로 이해가 됐고, 한국노총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조하순 목사님이 직장 여성부 실무자로 활동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때 뭘 느끼냐 하면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를 동등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남성 노동자들은 노조 지도자 훈련해주고 노동교육 시키고 뭐 노세 분쟁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데, 직장 여성부에서는 취미활동, 고민상담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는 노조 활동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취미생활 좀 재밌는 거 하면은 좋아하는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68년까지 이제 조하순 목사님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서 69년에 일종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이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68년에 방콕에서 동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열려서 산업 전도를 하고 있는 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들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지금 정말로 필요한 거는 노동권의 보장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산업 전도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산업 선교로 바꾸는 게 68년이에요.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는 주체로서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게 68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69년부터 인천 산업전도회가 산업선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근데 가장 시급하고 뜻있는 일이 뭐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조합원을 개발하는 거다. 더 이상 일반 노동자들이나 노조 간부들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평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원으로 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만들어내는 게 평조합원 교육이었고,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1970년부터는 노동학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산업선교가 이제 분명하게 노동자 편에 서게 되면서 감리교 안에 있는 기성교회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라던가 노조와의 거리도 멀어지고요. 그래서 산업선교를 위한 교단적 정책과 총회의 반응이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이런 미온적인 총회의 반응을 보면서 오글 선교사가 현재 교회 행태 같은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멍청한 교회다라고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산업선교회 안에 노사분과위원회, 직장 여성들을 위한 직장 여성부, 주민향상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들을 만들고 71년부터는 정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 왜 인천 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라고 했냐면 도시 빈민 운동까지도 함께 포괄하겠다라는 의미로. 여기 앉아 계신 요분이 이제 조하순 목사님이시죠. 여기가 조하순 목사님, 여기가 이제 조승영 목사님. 네.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이걸 좀 멀리서 보면 이래요. 네.
여기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다 기와 올렸는데 여기만 초과야. 이게 74년에 인천 산업선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신앙강좌, 자본주의와 노동운동, 노동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뭐 이런 행사들을 하기도 하죠. 72년에 동일방직에서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사이에 임금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방직 노동자 이영숙 씨가 이제 조승현 목사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상의를 해요. 근데 그때 조승영 목사님이 그 본인 말로는 의식화의 한 방법으로 모감 주기를 했대요. 이분 말이 그거예요. 야, 동일방직 노조원의 4분의 3이 여성인데 노조 지부장, 집행부 장악 하나도 못하는 니네가 그것도 못하면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심하게 모욕 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이 조승현 목사님한테 소리를 같이 지른 거죠. 내년에 우리가 노동조합을 장악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러고 나서 정말로 72년 5월 10일에 위원장과 집행부 전체가 다 여성으로 돼요. 주길자라고 하는 분이 첫 이제 여성 지부장이에요. 한국 노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지부장이 동일방직 자 선생님이거든요. 엘리트였던 여성들, 예를 들면 이희호 여사 같은 분, 네. 그런 분들은 너무 잘 기억하는데 일자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장석희 박사님이 진짜 혁명적인 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남성 중심의 지배체제를 무너뜨린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혁명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노동자분들이 다 연고로 채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갈 때 우리 계장이 삼촌이고 주임이 우리 뭐 사촌 오빠고 이런 거예요. 다 아는 사람들이라서 뽑혔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이 사업장에 들어오게 했던 사람과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인맥으로 작용해서 대체로 남성들이라서 누구를 뽑을 때 이 남성들이 야 이번에 누구 뽑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뽑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던 거고. 근데 이제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겠다. 그러니까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성 노동자들이 확보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70년대 전반기가 이 인천 산선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인천의 나라에서 부평공단은 노조 금지 구역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특혜 지역으로 만든 게 이제 부평공단인데, 73년 12월 12일에 처음으로 삼원석유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결성이 돼요. 이게 이제 인천 산선의 활동의 결과로 됐고, 이 결성 사흘 만에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을 할 정도로 호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뭐 삼성물산, 태양공업, 뭐 신한일 전기 뭐 이런 데서도 노동조합이 쭉쭉쭉쭉 마구마구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 산선을 통해 결성된 노조가 1973년은 3개였다가 74년에 19개로 확 늘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부평공단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도 인천 산선을 찾아오고 그러면 주변의 다른 회사들도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서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을 인천 산선이 했고, 말하자면 정말 맹활약을 한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맹활약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달리 말하면 당시에 이제 산업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서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동일방직의 선생이 첫 번째 여성 지부장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큰 사건이 터지는 게 그 인분투척 사건이라고,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서 노조 대회를 할 때 남성 관리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용역 직원들이랑 와가지고 이제 똥을 퍼붓고 간 거죠. 또 입에다가도 문지르고 안으로도 넣어주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세간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던 뭐 NCCK라던가 이런 곳들도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선교회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힘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업장 운영하는 사용자 입장이라던가 국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을 감옥에 넣는다던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80년대로 넘어가면은 사실 인천 산선에서
굉장히 뭔가 두드러지는 활동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고 그나마 조금 명맥을 유지했던 거라고 하면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 운동, 예, 그 정도가 이제 그나마 지속성을 가지고 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산업 전도에서 산업 선교로 전환을 했고, 네. 초기에 굉장히 높은 폭발력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도 컸는데 그 영향력이 네. 오래 지속됐다. 네. 2021년에 네. 창비 있잖아요. 곁에 있다는 것이라는 소설을 출판을 했거든요. 이게 김중미라는 소설가가 쓴 책인데 네. 여기에 보면 은강방직이라고 하는 가상의 기업이 나와요. 네. 이 은강방직은 노조를 극심히 탄압하고 남자 직원과 용역을 동원해서 노조 선거를 방해하고 여성 노동자에게 똥을 뿌린 악독한 기업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은강방직이 어딘지는 이제 뻔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은강방직에서 일했던 옥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옥자는 은강방직의 해고 노동자로 이제 수십 년 동안 블랙리스트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힘들게 살다가 이제 민주화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명예를 회복한 할머니예요. 근데 이 평범한 방공소녀였던 옥자라는 사람이 노동운동가로 변신하는 그 계기에 목사님이 나오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소설이 아닌데 목사님이라던가 어떤 교회 단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어떤 사례들을 모티브로 삼아서 나오는 소설이 거의 없는데 인천산업선교는 이 인천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는 단체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회가 이제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친노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이제 노동자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노동자 교회 간판 사진이고요. 몇 년 전에 그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요 사진. 네. 한국 현대사 인선 여기 저죠. 네. 이 발표를 왜 했었냐 하면 그 뒤에 보시면 있는데 인천 도시산업선교회 존치를 위한 과제와 전망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인천 산업선교회가 있던 자리에 교회가 있는데 유지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려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한 토론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홍 박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때 2021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거기 아파트 단지 재개발 구역으로 도시산업선교회 부지와 일꾼 교회라고요. 지금도 노동자 교회로 지금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죠. 그래서 그게 아파트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있었는데 요거를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단식 투쟁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고난 한끼 황인근 목사님 갑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그 학술 행사를 번개로 제가 기획을 하게 됐고 그때 발표자로 손 박사가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도 개발이 중단되고 멈춰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화도진이라고 이렇게 옛날 관청 건물이 있거든요. 바로 옆에. 주변에 땅을 파다 보니까 문화재가 많이 나온 거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약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고 지금도 아직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단 인근에 산업선교 유적 역사관을 만드는 걸로 지자체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정확한 정보는 아직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중심으로 영등포에서 전개됐던 영등포 산업선교회는 꽤 역사가 잘 정리돼 있고 현재도 영등포 산업선교회 가면 되게 잘 공간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장로교는 영등포, 감리교는 인천 이렇게 해서 두 산업선교회 양대 축을 이루는데 지금 어쨌든 그 장로교는 형식적으로라도 산업선교의 제도적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감리교 제도권교회가 산업선교나 사회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고 있어요. 총회가 보호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도 YH 무역 때 배후 세력으로 지목이 돼서 용공시위나 이런 걸 되게 세게 후드려 맞거든요. 근데 그때 교단이 되게 정부랑 싸워져요.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동일방지 사건 때 감리회 총회는 자기네들의 어떤 선교한 영역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하는 모습을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위기에 몰렸다 싶으면 좀 거칠게 제 교단에서도 나가주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 되게 아쉽다. 영등포 산업선교회도 지금 굉장히 약화되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던가 협동조합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숙인들을 위한 자활을 위한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뭐 노누매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서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잘 이제 역사를 보존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새로운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니까 좀 결국은 재원이 없고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없다 보니까 관련자들이 좀 많이 노령화돼 있고 과거에 그 활발했던 활동에 대한 추억과 역사적 평가 그것도 도시산업선교의 그 공간이 재개발로 막 철거 위기에 있으니까 그나마 2021년에 학술 행사를 그때 급하게 했던 거고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를 좀 압박해서 이거를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다라는 거를 지자체에게 어필하고 설득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행사가 진행됐던 측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거 하면서 저희가 사회를 봤는데 이렇게 그 인천도시산업선교의 역사의 평가를 외부인들의 입으로 객관적 시선으로 평가받아 보는 게 이분들도 처음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분들도 고무되기도 하고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 확장되기를 바라는 그 요구를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직 제대로 거기에 대한 교단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관심, 뭐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발적 행사로 그치게 됐던.